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2교시까지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금융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주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죠? 네, 네. 나머지는 간략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갈게요. 부동산 증권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그런 저당 채권, 저당 담보부 채권, 그것을 다 끌어모아. 그래서 하나의 큰 수영장을 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묶음을 이렇게 담보대출을 다 은행으로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큰 금액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1조 원이다. 1조 원 규모를 모아가지고 그거 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이거를 또 담보부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MBS라고 합니다. Mortgage Backed Security. 저당 채권 담보부 증권. 네. ABS 관련한 거는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드릴 건데요. MBS 이 증권은 아무나 발행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발행할 수 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만 법으로 정해져 있어. 니네만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HF가 발행을 할 때 마음대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네, 금융감독원에다가 유동화 계획 등록을 꼭 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 발행 때마다 신고를 다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발행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식 모으듯이 그런 식으로 채권자를 모으게 되죠. 그 채권자들은 이 증권 자체의 만기가 10년, 20년, 30년짜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이런 기관 투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차입자들이 저당 대출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 차입자가 한둘이 아니겠죠. 각 은행별로 그냥 그렇게 은행이 그 저당 채권들 다 나가면 돈이 모자랄 테니까 더 이상 신규 대출 취급을 못해. 그러면 돈이 급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 저당 채권을 HF 2차 대출 기관에다가 양도를 저당 채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캐시를 공급받고 그 돈으로 다시 신규 대출을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HF는 그 저당 채권 묶음 풀을 가지고 MBS를 투자가들한테 채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 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대출이 아니라 요거 말하는 거죠. 부동산 대출 우리 공부한 거는 1, 2교시 공부한 건 요걸 얘기한 거고. 그렇죠? 개인이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거 그거 얘기했는데 MBS는 여기 HF가 투자가를 상대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때 담보가 되는 게 이 저당 채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MBS가 종류가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HF 대부분이 MBB 채권형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CMO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이제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HF가 지금 설명드렸던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업무가 가장 1순위고 두 번째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직접 대출도 해줘요. 보금자리 론 해가지고 장기 무주택자를 상대로 대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영모기지 론이라고 그래서 주택연금. 주택연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9억 원 이하의 소유자 주택 갖고 있는 만 55세 이상인 국민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HF가 지급 보증 통해서 메꿔준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부동산 금융에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공급자 금융이에요? 수요자 금융이었어요? 수요자 금융이죠.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건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금융이었는데 PF 금융은 공급자한테 제공되는 금융이다. 우리 그 성남시 대장동 사건 좀 잘 아세요? 대장동 PF. 구조가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시행사가 있어요. 시행사는 껍데기 회사예요. 껍데기 회사. 여기는 직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실제 소유자는 여기 스폰서라는 회사들이에요. 스폰서가 대장동 사건 구조는 이런 겁니다. 성남시 개발공사. 여기 예전에는 MB 정권 때는 들어오자마자는 그 성남시가 이렇게 개발해서 미니 신도시를 개발한다. 성남시 내에 뭐 한 2만 가구, 몇만 가구 이런 도시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공공기관이 개발했다. 아니면 LH가 했다. 아니면 경기도시공사가 했다. 근데 이 성남시여서 성남시 개발공사가 전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LH랑 같이. 그런데 MB 정권 때 바꿨어요. 야, 이제는 민영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민관 합작으로 그런 개발 사업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제 뭐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여간 뭐 그런 바람에 어떻게 됐냐?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같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출자를 했어요. 성남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그 다음에 민영 기업들이 참여를 했어요. 여기에는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증권사 신탁도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 신탁이 1호서부터 7호까지 있었어요. 1호 신탁, 2호 신탁, 3호 신탁, 4호 신탁. 그래서 여기에 개인 출자자들이 있었죠. 이 개인 출자자들은 공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까지도 공개 안 되고 있죠. 은행도 들어와 있고, 여기 뭐 하나은행도 있고, 뭐 몇 개 기업은행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개인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하나에 출자를 해서 어떤 거에 출자했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 SPC라는 회사, 여기 프로젝트 시행사에다가 출자를 한 거예요. 그 시행사가 출자를 했었을 때 여기 자본금 자체는 몇 천억이 안 돼. 그러나 성남시 대장동 전체 규모는 2조가 넘는 사업이었어요. 그럼 건설비 다 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건설사도 끼우고 또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토지도 담보로 제공하고 건설사가 나중에 공사대금 받아가니까 공사대금 하면서 일부는 자기네가 조달하는 거에 대해 지급보증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행사가 돈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대장동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뭐 상가하고 분양하게 되면 분양대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전부 다 금융기관이 별도의 계좌를 관리를 해서 시행사가 스폰서가 못 가져가도록 일단 그런 안장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전체 과정이 뭐라고 얘기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성남의 뜰 들어보셨나요? 성남의 뜰 못 들어오셨어요? 뭐 못 들어오시면 할 수 없고 이게 이제 시행사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어. 그럼 여기 스폰서 여기 투자가들이 손실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출자했기 때문에 출자 부분만큼만 손실 받는 거지 여기에 5천억이다 그런데 막 1조를 빌렸다 대출을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지급보증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기업과 이 PF 시행사하고 신용 그 책임을 단절을 시켜놨어. 손실 한도는 정해져 있다고요. 만약에 미분양이 돼가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익은 어때요? 이익은 무지 많이 가져갈 수 있죠. 대신에 여기 이제 대출 해주는 채권자들한테 좀 그냥 일반 대출보다는 훨씬 더 고금리로 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이제 PF가 문제가 된 거는 대출 PF가 막 미분양도 생기고 하다 보니 여기가 뭐 15%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갑자기 이런 금리가 엄청 올라가니까 그 건설사들 혹은 이런 개발 회사들이 PF 사업했다가 지금 손실 나가지고 위기에 빠져 있죠. 대표적인 게 SBS 모기업인 태영 이런 데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되게 PF 금융이 지금 얼어붙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얼어붙어서 새로운 시행이 안 되니까 아파트 공급이 또 위축이 되는 상황이 또 벌어져서 내년 후년에 뭐 또 공급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는 거죠. 네. 이게 PF 금융. PF 금융에 있어서 네. PF 금융은 가장 키포인트가 여기 성남개발공사나 이 민영기업 혹은 여기 출자가들이 이 공사비를 조달하려면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신용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PF 신용 그 PF 금융 구조를 통해서 건설사 혹은 뭐 이렇게 금융기관, 전업사, 뭐 신탁사, 용역기관 뭐 이해 당사자가 상당히 많은 구조를 만들어서 서로 리스크를 쉐어링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PF 금융하고 기업 금융과의 차이,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확실하게, 그 차이가 결국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부외 금융이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외 금융. 장부 외의 금융이다. 어떤 장부? 여기 PF 신행사의 모회사인 스폰서, 출자자들의 부에는, 그 장부에는 부채로 계산이 안 되고 누구 부채로 계산이 된다? 항상 시행사의 부채로만 계산이 될 뿐이다. 그래서 부외 금융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부외 금융. 또 마지막으로 리츠예요. 리츠는 주식 대금을 통해서 출자가들을 모집을 한다.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주식 발행해서 투자금이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뭐에다가 투자한다?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전문 회사를 말하는 거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그래서 리츠. 실제로 우리 리츠는 보면 구조가 이런 거예요. 투자가들한테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임대료나 어떤 개발 차익,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그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돌려주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 리츠 현황을 보면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58개 운용 리츠가 있고요. 운용 리츠, 뭐 위탁 리츠 차이는 좀 이따가 볼 거고, 리츠 자산이 92조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리츠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리츠 회사라는 자체가 되게 많다. 그리고 그 리츠 회사 중에서 23개가 이미 상장이 돼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종목 검색하면 그 회사 주식 가격이 주당 얼마다라는 게 검색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한 5% 정도. 근데 가장 많은 반 정도가 어디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대요? 주택. 그래서 임대 사업 많이 하는 데가 리츠가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들보다도. 그다음에 오피스. 그다음에 리테일이라는 건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물류센터.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 리츠는 세 가지 형태로 됩니다.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기업구조조정형. 그래서 각각 이 세 가지 형태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35회에서는 기출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그 임원 자격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설립자본금 차이도 있고 전문 인력 차이도 있고. 근데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를 보세요. 자기관리는 그러면 투자를 직접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직원들도 많이 상주를 하고 직접 건물을 언제 팔지, 뭐 임대는 어떻게 할지 다 결정을 직접 하는 거예요. 임직원들이. 근데 위탁관리라는 거는 전문 회사에다가 출자들한테 돈만 받아가지고 다 맡기겠다 하는 회사가 위탁관리 회사예요.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이게 IMF 때 시작한 건데, 기업들이 자기 큰 그룹, 부동산은 남아있는데 부동산이 안 팔리는 거야. 빨리 팔아가지고 부채를 갚으라, 은행에서 부채 갚으라고 그러니까 빌린 돈 갚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게 부동산 덩치가 커가지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때 만든 게 기업구조조정 펀드입니다. 네. 요즘도 이제, 다시 기업구조조정 펀드 같은 게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 임대주택인데 잘 처분이 안 되거나 미분양 주택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통해가지고 리츠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리츠. 그러면 이제, 정리 차원에서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35회 기출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단 풀어봤습니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었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기준이 LTV 기준하고 두 번째 DSR 혹은 DTI 기준 두 개가 있는 거죠. LTV 기준으로는 어떻게 한대요? 담보평가액 5억 곱하기
70% 하니까 3억 5천. 그렇죠? 네. DSR, DTI 기준으로는 어떻게 한다? 연소득 6천만 원. 그 다음에 DTI 60%, 66이 36, 나누기 저당상수 0.1 하니까 3억 6천. 둘 중에 적은 금액. 그러면 3억 5천이 되는 거죠. 3억 5천이 되는데 3억 5천 중에서 기존 대출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답은 3억. 좋습니다. 자, 고정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고정대출 상환 방식이래요.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은 대출 기간 동안 차입자가 원금만 상환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구조가 간단하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럼 어떤 구조죠?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만 상환하고 나중에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기준이니까 이 기억은 틀린 얘기다. 니은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기간 체증식이래요. 점점 늘어나니까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한테 유리하다고 그랬고요.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적게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 늘려가는 방식이다. 맞나요? 네, 맞죠? 이 디귿 원리금 균등이래요. 원리금 균등이래요. 그러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에서 거치 기간이 있대. 아, 이거나 다 거치 기간이 있대. 거치 기간이 있다는 거치 기간은 뭐예요?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거치 기간 끝나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원금 상환은.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이자 총액 금액이 증가하나요? 이자가 그동안은 이자가 더 지급해야 되니까. 원리금 지급 총액 따지면 증가하게 되죠. 거치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은행은 더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 리얼 대출 기간 가중평균 만기 기간이래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가중평균 기간이 길다 짧다? 길다.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리얼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죠? 35에서는 요거 우리 지금 원리금 뭐 9회차, 11회차 어떻게 되나요? 우리 연습 많이 해봤단 말이야. 그러나 이렇게 말로 풀어보는 게 나왔으니까 35회에서는 36회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MBB 이거는 이제 MBS에 관련된 얘기고요. M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 MBB는 MBS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고 MBB는 우리나라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많이 발행하는 형태라고 했어요. MBS 중에서. 그 다음 주택연금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리츠죠. 리츠 관련해서 나왔고요. 이때 임원 자격 그 다음에 자산운용 전문 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5년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5년 이거 맞아요. 그럼 감정평가 한 사람은 몇 년 돼야 되겠어요? 아, 그렇지. 아, 우리도 5년인데.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직접 근무했으면 3년 정도만 하면은 전문 인력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고 이때도 투자 운용 3년 했으면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고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쉬운 건 쉬워요. 쉬운 건 쉬웠고 우리가 이제 오늘 했던 거는 지금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했으니까 그건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11월, 12월 거쳐서 우리가 기초입문과정을 다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는 수업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신년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연말 연시에 그 한번 쭉 우리가 11월, 12월에 했던 거 뭐 했었는지만 한번 쭉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집중,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합격, 고득점으로 합격입니다. 성공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의 결과이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